네, 화성 17호 발사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세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북도 이제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이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북중로의 어떤 그 대미 전선에 있어서 화성 17호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북미 이 대결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의 그 핵무력, 그죠? 북의 핵무력 수준이 어느 정도를 되는지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7년에 화성 17호가 시험 발사되는데요. 이때 이미 탄두가 세 조각으로 쪼개진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다탄두 재진입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고요. 2022년 이번에 그 화성 17호의 경우에는 이 탄두의 지름이 2.5m라서 최소 3개의 그 수소폭탄을 실을 수 있다. 그리고 67분 32초 동안 날아갔는데요. 화성 15호는 53분 동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약 15,0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다탄두가 아니라 개별 유도 다탄두 진입체, 그러니까 이제 각 탄두가 개별적으로 조준 사격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세 개의 탄두가 조준해서 뉴욕이나 뉴욕이나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논쟁이 되는데요. 미국은 68년, 소련은 17년, 그 밖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인도까지 포함해서 세계 탄두 10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속도로 봤을 때 북이 이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거리가 15,000km라는 건요. 태평양을 통해서, 즉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 대륙을 타격하는 것은 물론 알래스카가 아닌 반대편 대서양 쪽이죠. 대서양 쪽이 유럽을 지나서 대서양 쪽으로 해서 미국의 그 동부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약 15,00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거운 인공위성을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궤도폭탄이라는 것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궤도폭탄은 뭐냐면 인공위성처럼 지구의 낮은 궤도를 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역추진체를 활용해서 수직으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폭탄인지 아니면 인공위성인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제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맞추기도 어렵다. 자, 2017년에 그 ICBM 장착용 수소탄, 단순한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라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의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 지질국의 기준에 따르면 100KT에서 최대 1000KT 정도의 폭발력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가 15KT니까 그 규모를 볼 때 수소폭탄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폭탄을 실전에 배치하려면요. 리틀보이의 한 7배 정도는 100KT의 수준으로 해서 이거를 300kg으로 소형화 시켜야 됩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에 의하면은 북은 이미 중장거리, 단거리와 중거리 소형 핵 개발을 완료했다고 봅니다.
2019년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북극성 3호가 2,000km가 날아갔고요. 2020년에는 5호를 발사했는데 이 5호는 다탄두입니다. 다탄두. 4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 2020년이니까 아직은 단순 다탄두이고 개별 유도 다탄두 진입체인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베링해에 깊은 베링해에 숨어 있다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베링해니까요. 베링해니까 서부, 미국의 서부겠죠. LA나 이런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보복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은 단거리와 중거리에는 이미 고체 연료를 적용해서 시험을 완료했고요. 장거리의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엠프라를 했다고 합니다. 엠프라라는 건 뭐냐면은 자, 액체 연료는 보통 발사 직전에 이 연료를 주입하는데요. 이 주입 시간 때문에 적에게 선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를 미리 담아놨다가 그것을 끼우기만 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데 이것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더 나가서 장거리도 고체 연료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이 전술 핵무기도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전술 핵무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이나 국지전에 있어서도 이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21년 작년에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북은 모든 그 미사일 체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죠. 그다음에 EMP 전자기장을 발사해서 모든 전자장치, 모든 전기와 관련된 전자장치를 무력화하는 그러한 폭탄인데요. 재래식 폭탄뿐만 아니라 핵폭탄도 이거를 이미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거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 국방부의 추정에 따르면 북은 현재 60개의 그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그 핵물질 추출의 속도라면 연평균 7개 정도의 수소폭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그죠? 2030년, 몇 년 안 남았죠? 8년 정도 남았을 때는 약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서 현재 중국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전술 핵을 좀 더 고도화를 한다면 국지전, 남북 간의 국지전이라든가 미국과의 국지전에 있어도 이러한 전술 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돈을 많이 들어서 재래식 무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ICBM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통해서 보복 능력을 보유한다. 핵전쟁은 일반 전쟁과 개념이 다릅니다. 핵은 상대방에게 100발을 맞히더라도 내가 한 발을 맞으면 수소폭탄 3,400만 명이 죽습니다. 뉴욕이나 LA에서. 그래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첫 번째 공격에서 퍼스트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핵 미사일을 동시에 이제 발사하게 되는데 지부를 타격하고 ICBM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 동시에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CBM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베링해라든지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에 대해서 수십 개의 그 핵무기를 동시에 발사한다 하더라도 북은 단 한 개라도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월 26일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이죠. 수석차관보, 즉 핵무기에 관련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북이 이번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 문제다. 다시 말해서 미사일이나 핵시험의 시기라든가 방식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다. 결국은 실제로 실험이나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기술적으로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실험과 시험을 구분하는데요. 실험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실험이죠. 그다음에 시험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실험인지 시험인지는 사실은 그 모호한 문제라는 겁니다. 북의 미사일 전력은 세계 4위다. 중국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에 화성 17호를 발사하기 전에 몇 차례 중간에 이제 폭발했는데 이것이 실패인지 아니면 어떤 완전한 발사하기 전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북은 그러한 모호한 전략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미 대결전에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지배 기득권이 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 지금까지 그 제네바 협상이라든지 육자회담이라든지 이런 협상을 계속 파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는 북과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북은 테러 지원국이고 독재 국가고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다. 이처럼 미국의 가치와 배치되는 국가는 협상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핵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이런 나라는 협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북은 어차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북과 핵무기 협상을 하는 거는 그 시간 낭비다. 아직 그 북이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제재를 하면서 북을 압박하면서 북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그 북의 체제를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 압박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이 최대 압박에 카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인내를 해왔는데 이 전략적 인내는 최대 압박이 아니죠. 최대 압박이 될 수 없는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북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북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다중화, 고도화, 대량화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그러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인데 그 전쟁은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미 그 1994년에 클린턴 시절에 재래식 전쟁, 북의 재래식 반격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죠?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그다음에 주일 미군에 관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식 전쟁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못하지만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지정학적으로 남북 대결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래식 군사 압박을 하는 거다. 남한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북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략 자산, 핵 전략 자산이죠.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핵폭격기를 북에
영토, 영공, 영해에 가까이 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그 이 체제에 스트레스를 최고도로 주는 거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재나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을 통한 그 전쟁 위협, 그죠?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으면서 체제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 북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핵과 미사일을 쏘죠. 그러면은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대화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을 대화로 땡기는 거고 한편으로는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방코델타 아시아에서 보듯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그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북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하는 것, 이러한 세카자리 제재는 효과적이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민간 교류 금지와 같이 북에게 치명적인 제재는 안 하고 있죠. 할 리가 없죠. 중국의 국익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쿠바나 북은 특히 북은 이제 자립 경제로 생존하는 법을 이미 그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이상 그런 것들을 몸에 체득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2, 3%의 경제 성장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봉쇄와 대북 제재도 현재 북의 체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징후는 없다. 북은 이미 제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제재의 증가로 인해서 서방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되게 높아가고 있다는 것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의 부족이죠. 석유의 부족인데 이 부족량의 소비량의 10% 정도를 액화석탄, 그러니까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 히틀러가 이 비행기에 사용할 수 정도의 이러한 그 석유를 만들어냈어요. 액화석탄을. 물론 이제 아주 고질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벌써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에 그러한 공장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액화석탄을 통해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에너지 자급화, 그죠? 에너지 자급화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유전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하는 거죠. 미국의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주한미군도 그대로 유지하고 한미 동맹도 유지하고 제재 정도만 풀어주는 수준에서 북핵의 폐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북의 태도를 봐서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을 폐기시킨 다음에는 다시 테러와 인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또 북을 압박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북의 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압박을 통해서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정권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서 상호 의존을 심화시켜서 개방을 시키는 거죠. 개방을 시켜서 그 개방의 효과로 북의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 수령 체제겠죠. 수령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 근데 북이 그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현실적인 가능성은 뭐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보다는 중로 봉쇄가 더 중요한 문제다. 어차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핵전쟁의 위협에 있고 지금까지 핵전쟁 없이 잘 통제해왔기 때문에 북핵도 만약에 통제가 가능하다면 북핵을 용인하는 대신에 한반도, 남한을 중로의 봉쇄 기지로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들이 더
미국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로 봉쇄를 위해서 중로 봉쇄를 위해서라면 그 북핵을 방치할 수 있다. 즉 북의 핵 위협을 빙자해서 계속해서 남한을 중로 봉쇄의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더 이제 전향적으로 CFR의 기고문처럼 파키스탄처럼 파키스탄이 과거에 미국과 친민은 아니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처럼 북이 미국에게 전략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방치할 수 있다. 거죠? 주한미군을 방치할 수 있다. 어떻게? 그 핵무기를 보장을 받으면 또 중로 동맹에서도 파기하고 베트남처럼 친미 관계를 형성하거나 중립국으로 갈 수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도 중립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북은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국제적인 사찰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다자사찰을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핵의 일부 폐기,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일부의 핵무기를 해체해서 미국으로 반출시켜서 미국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주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핵무장 국가로 남아 있는 것.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이제 제재 해제 이후에는 별도의 북에 대해서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북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여론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에 대해서는 본토가 안전하다. 즉, 그 불가침이죠. 미국과 북의 불가침조야. 그 다음에 북의 핵무기에 대한 그 사찰을 통해서 미국의 정치인과 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중봉쇄를 위해서, 대중봉쇄의 명분을 위해서 북의 핵무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이 북의 핵무기 인정에 반발해서 핵 개발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전략 자산과 전술 핵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해서 우파들의 핵 개발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북핵을 폐기하는 거, 현실주의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핵을 인정하는 대신에 대중 대러 봉쇄 기지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가 이렇게 될 때 특히 이제 노동자 민중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반전 반핵 반제국주의 이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미국의 국익은 이제 중로 봉쇄와 북핵 폐기입니다. 가장 더 이제 둘 중에 중로 봉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북핵 폐기가 두 번째. 이것을 다 동시에 하면 좋은데 그것이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차라리 북핵을 인정하고 중로를 봉쇄하는 게 낫겠다는 게 미국의 국익이랍니다. 자,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죠. 북핵은 사실은 남북 문제가 아니다. 북미 문제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전략 핵 미사일을 북이 남한테 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이나 장사정권을 통해서 충분히 전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핵 자체를 우리의 국익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종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동방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 경제는 친중으로 가고 경제는 중국과 같이 하고 안보는 이제 미국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되게 이제 불안전한 상황이고 결국은 미래에 이거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 끊임없이 이 한국을 중국으로 떼놓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시키죠. 사드에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는 항상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친러 친유럽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유럽을 추구하고 안보적으로는
이 러시아와 이제 그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충돌이 되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북은 이제 어쨌든 남북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미 재래식으로 억제력을 이미 구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 문제는 사실은 남북 문제가 아니라 북미 문제다. 북이 핵 문제를 개발한 건 미국 때문에 개발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모든 핵무기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해야 됩니다. 미국 핵무기뿐 아니라 북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이 이미 작년부터 발효가 됐어요. 50여 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핵 무장국이나 핵 우상국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일본과 같이 핵 우상국, 미국의 핵 정책에 종속되는 나라들은 여기에는 가입을 안 했고요. 주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했는데 모든 나라들이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핵무기가 폐기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제 대만 문제나 남북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에 있어서는 전쟁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부전 조약이 좀 있어야 된다. 이제 북핵에 관해서도 전체 핵무기, 전 세계의 핵무기,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되기 전이라도 일단 북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국의 핵과 함께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과 북의 핵 전부 다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종전 조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문제와 미국의 핵을 철수시키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 그래서 북의 핵무장 이후에는 종전 조치와 북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래 베트남 평화협정은 우리한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베트남 평화협정은 베트남의 핵폐기라는 문제가 없었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미군이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미군에는 도망가기 위한 어떤 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러한 행정협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타파해야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고 미국 핵도 철거해야 되고 북의 핵무기도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유지적인 행정협정, 그죠? 대통령이 하는 국가가 구속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협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국가 간의 구속력을 부여해야지만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걸 지킨다는 거죠. 클린턴이 합의한 거를 부시가 뒤집고 트럼프가 합의한 거를 바이든이 뒤집고 이렇게 하려면 미국 자체가 구속력을 보증을 해야 된다. 또한 그 정전협정에서는 군사 당국장 간의 협정, 정전협정이죠. 이것이 아니라 그 3개월 이내에 상급의 정치 협상을 하도록 해요.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군사 당국장 간의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이죠. 국가 간의 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평화협정의 근간이 되는 게 파리 조약입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려면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이 됩니다. 협정은 대통령이 독단으로 하는 행정협정입니다. 제네바 협정, 이란 핵협정, 쿠바와 베네수엘라 외교 정상에 대한 협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있을 때 파기했습니다. 파기. 대통령이 파기할 수 없는 국가 간의 협정, 그게 이제 조약이죠. 미국에는 상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조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파기 못하고 이를 파기하려면 다시 국회에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파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 국가 차원에서 북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북에 수만 명의 미국인과 재산이 있어서 이제 기습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 한국에 남한에 미군이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하고 전쟁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수만 명의 목숨이 났기 때문에. 북도 마찬가지다. 그런 조건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이 전쟁 가능성이 사라질 때, 그래서 국가가 상호간에 불가침을 확인할 때만 북이 자신에게 불리한
그 한반도 비핵화를 받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에게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에서는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미국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핵을 철수시키는 겁니다. 괌이나 사이판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혹은 핵 잠수함이라든가 핵 항공모와 핵 폭격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따르면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방비가 됩니다. 북에게 아주 억울하고 북에게 아주 불리한 거다. 그러려면 북이 가지고 있는 우려,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평화협정, 베트남 평화협정 방식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종전선언 후, 그래서 전쟁 상태를 종료시킨 후에 북의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평화와 통일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한미 평화 조약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자 미국이 반발하겠죠. 남북 평화 조약 통일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은 뭐 한미 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그죠? 그리고 북과 미국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인데 미국이 그냥 이걸 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북과 완전히 관계 정상화되고 북과 전쟁 상태가 종식되면 북을 핑계로 있는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성이 없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국을 압박하려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군도 철수시켜야 되고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된다. 이런 강한 여론이 있어야 되고 그 여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만 이 남의 정부, 종속적이죠. 미국에 끌려다니죠. 수구보수. 박근혜 이명박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도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욕적인, 그죠? 종속적인 남의 정부의 협상력을 부여하려면 그것도 미국에게 오만하죠. 미국은 한국 국민을 쥐새끼라고 그랬어요. 쥐새끼. 전두환 독재자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전두환 독재자한테 복종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이렇게 한국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우리 국민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그럴 때만 미국에서는 야 이렇게 했다간 잘못했다간 한국이 반미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북과 평화로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줄 때만 우리가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